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에서 일하고 있는 안지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다문화 인재 키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부제를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으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도전일지 함께 알아가는 강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순서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들어가기, 그리고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 어떤 도전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 도전을 위해서 어떤 시작을 할 것인지 그 시작에 대한 대안을 몇 가지 설명하는 것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내릿속에 몇 가지가 지금 떠오르실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제가 생각할 때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은 너무나 많지만 몇 가지를 이제 주요한 것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것은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비정규직, 또 정규직 간의 갈등, 그리고 취업의 문제, 또 실업의 문제, 특히 청년 실업이 굉장히 큰 문제죠. 또 노사 갈등과 같은 이러한 노동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점점 더 우리의 그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도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 부족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도 굉장히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보 문제도 요즘에 굉장히 큰 뉴스에서 정말 낯뜨겁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참 많았죠. 사이버 범죄, 그리고 우리 소외계층에게 굉장히 가혹한 정보 격차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 문제들도 점차 현대사회에서 커져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런 문제들의 역사,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류의 노력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욕구이고 그 욕구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태초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오고 있죠. 네. 자, 이 사회 문제라는 것은 결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사회 전체에서 초래되는 구조의 문제, 제도의 문제,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그 개인들이 다수가 되고 그 원인이 사회에 있을 때 우리는 사회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하루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38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전체 자살 수를 365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하루 평균으로 생각하면 하루 평균 우리는 38명이 세상을 등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의 실업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 10명 중 6명은 지금 고용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나는 고용이 되고 싶지만 되지 않는 청년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316쌍의 커플이 이혼 도장을 찍은 그런 하루로 우리가 현대사회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하루가 어두운 혹은 조금의 불편한 문제들로 많이 드리워져 있다는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그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우리의 일상의 어려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또 개인의 문제일까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는 것처럼 개인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개인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초래된 일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일 겁니다. 당연히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방금 봤던 그런 일상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바로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요, 여러분들, 옆을 돌아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빼곡히 질비해 있고요. 또 회색,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우리의 일상은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질비해 있고요. 또 이게 저절로 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냥 돌아보면 아파트가 보이고요. 또 이렇게 회색빛 공장이 보이고요. 또 많은 경쟁 속에서, 특히 요즘에 학교에서 친구들이 많은 경쟁 속에서 굉장히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이러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 뉴스에서는 또 우리 이러한 일상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사건, 사고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층간소음, 이러한 일상의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치게 하고 혹은 해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또 혼자서 홀로 지내던 노인분들이 고독사하는 일들도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견된 미래는 어떨까요? 한번 이 문제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이 살기 힘든 나라는 아닌지 한번 꼭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2750년이 되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이렇게 우리의 한민족이 멸종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견된 우리의 미래는 혹시 사람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늘 있어 왔지만 그거를 또 해결해 오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이 살기 힘든 나라에서 모두 살아야 하고 결국은 종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아주 비관적이고 비약적인 어떤 예측 결과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멸종이라는 건데요. 국회 입법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인구의 추계를 살펴보면서 단순하게 정말로 산술적인 예측을 했을 때 지금같이 아이를 이렇게 낳는다면 2750년이면 한민족은 멸종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 합계 출산율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합계 출산율을 한번 볼까요? 2010년에는 1.23명이었습니다.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이 바로 0.9명이라는 건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한 커플이 결혼을 해서 낳는 아이의 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1명을 낳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2019년은 0.92명입니다. 특히 최근에 얼마 전에 나온 2분기의 출산율을 살펴보니까 0.84명입니다. 정말 역대 최저의 정말 최악의 성적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출산율을 가지고 인구의 추이를 가지고 인구를 또 분석을 했는 보고서가 유엔의 경제사무국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2019년 자료인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2100년이 되면 앞서 나왔던 그 결과와 같이 한국의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넘는데 지금 2678만 명이 된다는 거죠. 정말 가히 엄청난 결과, 엄청난 앞으로의 우리에게 다가올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견된 우리의 미래. 그렇다면 보시면 2020년에 얼마 전에 나온 통계의 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20년에 지금 65세 인구가 803만 명입니다. 근데 2040년, 앞으로 20년 후면 1666만 명으로 2배가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국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연 감소가 이제 지금 이 시점부터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앞으로 5년간 우리는 매년 4만 명씩 인구가 줄어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출생과 사망, 이 둘을 더하고 뺀 것이 우리가 자연 증가 혹은 자연 감소가 되는데 지금 2020년부터 앞으로 향후 5년간 그렇게
자연 감소가 정말로 현실화된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35년부터 40년에 이를 때는 매년 18만 명 정도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구 감소가 점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유구한 역사, 우리가 굉장히 자랑하는 한민족의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죠. 우리의 유구한 역사는 몇 년이라고 얘기하나요? 바로 5,00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유구한 한민족의 역사가 우리 세대를 기점으로 사실은 하락의 길로 접어드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세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시대 우리 인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한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시대적인 어떤 책임감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에 지금 마주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재앙이 저는 감히 저출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도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 일이 바로 저출산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인구 재앙을 해결하는 문제는 그래서 첫 번째, 으뜸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민 정책입니다. 자, 이 이민 정책과 출산 장려 정책은 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필수적인 우리의 과업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황과 전망을 인구적인 측면 그리고 이민정책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정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세계 이민정책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국경을 넘나드는 국경을 초월한 자본과 그리고 노동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을 보시면 미국의 경우 저 끝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민정책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래서 또 기회의 땅이라는 그 핵심 키워드처럼 자신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현상과 그리고 정책으로서 이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나라가 이민 정책으로 자신의 나라의 인구를 조정하고 또 늘리고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인의 일상이 된 이주라고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죠. 그 이유로 이민이라는 것을 굉장히 개방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누구에게나 세계인에게 일상이 된 이주는 사실 국가마다 그리고 대륙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개발 수준에 따라서 그 이민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고 유엔에서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국 이런 개발 수준에 따라서 지금 이민의 그 모습이 달리 보이고 있는 건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중위 연령이 굉장히 높고 여성의 비율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중위 연령과 남성 비율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저개발국 같은 경우는 중위 연령이 낮고 남성 비율이 높은 이렇게 개발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대륙에 따라서 유럽과 미주 그리고 중동, 아시아 이런 대륙에 따라서 특성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민의 정책이 벌어지는 곳에 따라서 대륙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의 이민 정책을 보기 전에 먼저 이민 국가에 대한 전망치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2019년에 나왔던 유엔의 경제사무국 인구 분석 보고서에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인구가 이제 반토막이 난다는 그러한 결과를 얘기해줬던 그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민 정책을 한 나라일수록 낙관적인 성적을 받게 될 것이다. 전망, 경제적인 전망 부분에서 특히 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추세로 간다면 미국은 2035년이면 중국에게 추월당한다고 얘기했지만 미국이 지금처럼 이민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면 2100년이면 다시 미국이 1등을 할 것이다. 중국을 제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 가능 인구를, 즉 노동 가능 인구를 잘 조정하고 관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민 정책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는 굉장히 독특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자, 서구의 경우를 보시면 국가가 이민 체계를 확립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 기간만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거기에 방향성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로서 뭘 가지고 있냐면 국가 매력도 제고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고급 인재, 우수한 인재,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들어낼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많이 이민을 받는, 이민을 장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져갔죠. 자, 그렇지만 한국은 굉장히 이민의 역사가 짧기도 짧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노동인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노동인구들이 대부분 저숙련 노동자들이었고, 그분들은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의 노동자들과 또 경쟁적인 관계로서 불편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모습을 일단 첫 번째 보였고요. 또 두 번째로 그것과 비슷한 시기에 우리에게 또 이민이 시작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독특한 시작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 형성의 대안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결혼 이민자가 급증하는 이러한 이민의 정책, 이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독특한 시작에서 우리는 이민 정책 그리고 이주 배경의 인구들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인구 구성, 인구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인구를 보시면 5,178만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외국인 인구가 1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3%가 외국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죠. 3.3%가 외국인의 구성비인데요. 근데 연령별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령별로 보면 2017년에는 내국인 0에서 14세, 이제 유소년에 해당하는 인구가 13.4%였는데 3년 만에 12.4%로 1%가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외국인의 경우를 보시면 같은 기간 3.3%에서 4.1%로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도 한번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외국인 등록 인구로 본 그 타이트한 기준 말고 이주 배경 인구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 배경 인구라는 것은 내국인 중에서도 귀화한 내국인, 과거에는 외국인이었지만 귀화를 한 내국인을 얘기합니다. 귀화한 내국인이 이 이주 배경 인구에 추가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민자의 2세 이로 내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주 배경 인구는 앞서 봤던 외국인 인구보다 훨씬 늘어났죠. 222만 명에 이릅니다. 통계청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인데요. 2020년 10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20년 222만 명의 이주 배경 인구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또 이 수치를 여러분들 10년 전으로 가보면 125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1992년으로 가면 6.5만 명, 그러니까 6만 5천 명으로서 거의 34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 있네요. 34배가 증가한 수치이고 10년 만에는, 최근 10년 동안에는 1.7배가 증가한 거죠.
자, 다문화 가족 자녀 수로 한번 가볼까요? 2018년 기준입니다. 최근의 자료가 이제 다문화 실태 조사라는 것이 2018년에 이루어진 가장 최근의 자료이기 때문에 앞서 자료보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23만 7천 명입니다. 다문화 가족 수의 여러분들 추이를 보시면 이렇게 일관된 상향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인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23만 7천이니까 아마 지금은 25만 명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다문화 학생 수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 수를 봐도 더 상승의 그 추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4만 6,900명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 13만 7천 명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비중으로 보면 여러분들 더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2012년에는 0.7%밖에 안 됐습니다. 전체 학생 수의 학생에서 0.7%가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죠. 2019년에는 2.49%, 2.5%까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 현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추계를 해보겠습니다. 2040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20년 동안에, 앞으로 20년간의 어떤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외국인 구성비가 아까 3.3%였는데 이제 204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5%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독특한 한국의 이주 배경이 있습니다. 독특한 이민의 정책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바로 이주 배경 인구의 상승선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보십시오. 2040년에는 352만 명으로 이주 배경 인구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자, 보시면 2020년 지금 222만 명에서 130만 명이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자, 이거는요 비율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4.3%에서 2040년이면 6.9%로 아주 크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이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국인, 귀화한 내국인과 그리고 그러니까 이민 2세인 내국인 이들의 그 비율로 또 살펴보면 이렇죠. 이민자의 2세, 내국인이 2.5배가 증가하는 거죠. 지금 2020년보다 2040년에 2.5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귀화한 외국인은 2.6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가 2.5배가 앞으로 더 증가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내국인의 비중이 그래서 1.4%로 상향이 되는 거죠. 지금은 보시면 귀화한 내국인이 전체 인구에서 0.4% 그리고 0.5% 이민이자 2세는 0.5%인데 갈수록 더 그 비중이 늘어나서 1.1%, 1.4%로 더 많이 늘어나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이 수치, 우리가 정말로 과학적인 이제까지의 추세, 이제까지의 수치로 이것을 확인했을 때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꼭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이주 배경 인구에는 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른 어떤 선진국의 그런 이민의 어떤 모습하고는 우리는 다른 더 깊숙이 우리와 함께 더 함께 해야 하는 가족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 이주 배경 인구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더 각별한,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대상, 공간, 분야 모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에서 전 생활 영역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접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봐도
이들 이주 배경 인구들이 모두 우리의 아주 건강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원주민과 다르지 않고 서로 함께 융화돼서 그리고 어울려서 누릴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특히나 여기에서 저는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주 배경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는 우리는 더 큰 노력, 더 많은 노력, 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우는 노력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어떤 결과라고 할 때 우수한 인재라는 것을 우리가 목표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우리가 키우는 다문화 인재를 만드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 인재들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문화 인재를 위한 새로운 도전인데요. 자,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글로벌 인재가 있습니다. 아직은 주목을 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가 바라고 세계가 요구하는 한국의 글로벌 인재, 지금 우리 BTS 같은 그런 대단한 인재도 있지만 사회 구석구석에서 국가도 못하고 시장도 못하는 빈틈을 메우는 아주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인재가 우리 한국에서 저는 탄생하길 바라는데요. 그 인재가 저는 한국의 다문화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 새로운 도전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요. 그 새로운 도전의 주인공 한번 살펴볼까요?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인재이고 그것을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도전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인재들입니다. 뭐냐면 국경을 넘나드는, 국경을 초월해서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해결할 수 있는 국제개발 협력 인재를 저는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생뚱맞게 그 새로운 도전의 말씀의 시작을 저는 이것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한국의 과거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 국제개발 협력의 인재를 우리는 우리 과거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넘어갔네요. 1900년대 한국의 모습입니다. 같은 시기에 서양의 모습입니다. 자, 이 두 사진, 우리나라와 서양의 모습 어떤가요?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이 사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현저히 차이 나는 그 무엇인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초가지붕에 그죠?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발전하는 모습은 아닌 전통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넘어가네. 네. 자, 이 사진은 전통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양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 스며든 모습입니다. 그거는 생활 속의 합리성이라는 근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시장이라는 것이 발전을 하고요. 서로 주고받고 팔고 이런 것들. 자, 지금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조금 더 가까워진 모습이죠. 자, 50년으로 가봅니다. 50년을 훌쩍 넘어서 한국의 모습을 보시면 아까보다는 훨씬 근대화의 모습, 근대사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긴 합니다. 저쪽 뒤에 굴뚝도 보이고요. 또 여기 도로의 모습,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서양의 모습 보시죠. 또 눈부시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발전, 도시의 모습, 화려한 네온사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우리의 과거는 그 50년이라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셨는데요. 서양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배경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일제의 침략으로 우리는 굉장히 중요했던 그 근대화로 가는, 지금 현대의 모습으로 가는 그런 모습에서 그렇게 빨리 달려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근대화, 근대 사회로 가는 혹은 산업화로 가는 그 어떤 수단에 머무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우리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실에서 권위라고는 없고 또 일본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치고 또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학살도 있었던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 영화 암살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1930년대 우리가 정말 독립할 것인가?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찾아야지. 그런 것들을 담은 아주 암울했던 그 일제강점기 시대의 영화 암살을 보시면서 또 그런 당시에 우리가 발전할 수 없었던 아픈 우리의 역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방을 하죠. 세계전쟁이 끝나면서. 그런데 우리에게 또 아픈 6.25 전쟁, 민족이 서로 싸우는, 한민족이 서로 싸우는, 남과 북으로 갈리고 이념으로 싸웠던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6.25 전쟁은 더 큰 아픔이기도 했죠. 더 많은 사람이 또 죽었고 다치고 실종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수치에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남북한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한 가족 중에 한 명 이상은 피해를 받았는데 그 피해의 수준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하는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얻었다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 당시에 전쟁 고아가 10명 중에 1명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빨리 변화해야 되고 빨리 발전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뒤로 퇴보하고 더 큰 아픔으로 발전이라는 것에 다가가지 못했던 과거가 있다는 것이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당시에 우리의 처참했던 그 상황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한국, 우리의 땅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된 모습들입니다. 이 피해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 또 서로 적대감과 보복이라는 이런 지금까지도 서로 갈등하는 이러한 정서적인 또 아픔도 남겼고요. 또 분단의 장기화라는, 아직도 우리는 남과 북으로 갈려있는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한 아픈 역사입니다. 자, 전쟁이 끝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국방비에 돈도 없고 가난한 나라인데 국방비를 계속 써야 되는, 남북으로 갈라진 상황이었고, 또 그래서 산업이라고 시장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업률도 엄청 높았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지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삼시세끼를 물었죠. 우리 한국의 인사 중에 식사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사실은 새끼를 못 먹는 이런 역사 속에,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 한국의 가난의 역사 속에서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국민의 절반이 절대 빈곤에 놓인 극빈층이라는 얘기는 내일을 살기 위해서 아주 높은 금리의 악성 고리채도 쓸 수밖에 없는, 내가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러한 사회 일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극한 상황이 우리 한국에 있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가난한 나라에도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에 우리는 빈곤을 얘기할 때 가장 이 지구상에서 아주 심각한 상태의 빈곤에 놓여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당시의 그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마음도 다치고 몸도 다친 사람들, 그리고 길거리에 부모를 잃고 구걸을 해서 스키니를 때우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팔을 잃어도 직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미군들한테 먹을 것을 얻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일상이었던 가난이 길거리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던 것을 담은 사진입니다.
자, 당시에는 여러모로 또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뭐 청결, 위생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 이제 머리를 깎여서 위생을 챙기기 위해서 했던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길거리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돌봐주지 못하는 아이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챙기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가난을 마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부산에서 메리놀 기독병원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그 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랬던 우리의 과거가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해외 유명한 신문에 일면 기사에 실렸던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아이, 한국의 가난, 한국의 처참함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신문에 실렸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이 아이가 이제 전쟁 중에 다리를 잃어서 의족을 이제 미군들이 돈을 모아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사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이가 이제 집에 혼자 남겨진 겁니다. 부모는 다 죽고, 아이가 혼자 남아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방치되었다가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 사진입니다. 같은 이제 상황에 있던 아이의 사진이라고 해요. 이 아이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혼자 부모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그 집에서, 자기 원래 집에서 혼자 있다가 너무 못 먹어서 발견하고 바로 병원에 데려갔는데 살리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가난은 정말 컸습니다. 우리의 가난은 이렇게 폐허가 되는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대다수가 겪는 어려움으로 그 결과가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시설의 42%가 파괴되고 국토의 95%가 피해를 보고 또 심각한 생필품 부족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민생고를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조를 받았습니다. 원조라고 하면 선진국, 형편이 나은 나라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물자라든지 돈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겪었던 빈곤을 이제 많은 국제사회, 선진국에서 보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다양한 물자를 보내줬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이 먹고 쓰고 남는 것들, 그게 바로 잉여 농산물이죠. 선진국의 잉여 농산물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으로 배고픔을 해결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당시에 우리의 그 폐허가 된 모습을 보고 기자들 그리고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쉽게 아주 고민하지 않고 얘기했다고 해요. 아주 절망스럽다는 얘기죠. 이 나라에 희망은 없다. 이 나라에는 내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무 절망스러운 한국의 가난, 한국의 폐허가 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원조를 줄 것을,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엉망이고 이렇게 폐허가 된 나라이니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들은 살 수 없으니 도움을 줍시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당시에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100년 이내에 우리는 이것을, 지금 주는 이 원조액을 돌려받지 못할 걸 알고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나라는 회생이 아주 어려워 보이니 지금의 이 가난,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되 받을 생각은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아주 가난했던, 원조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조 물자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줄 서 있는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선진국의 잉여 농산물로 우리는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전쟁을 이제 끝내고 전쟁 때 농산물을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 전쟁 그 물자로서 이제 재배를 많이 했던, 과잉 이제 생산을 했던 농산물이 선진국에 꽤 있었어요. 특히 미국에서 그랬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본래 그 나라들이 자신의 그 이제 생산력을 이제 회복하니까 더 이상 이제 미국에 자기들 국민보다 더 많이 먹을 그 농산물을
이제 수입해서 사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창고에 켜켜이 쌓아두느니 이제 한국을 주자. 불쌍하니까. 안 됐으니까. 배고픔을 겪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서 배고픔을 해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물자, 원조를 가지고 우리는 배고픔도 해결했고, 또 이렇게 아주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것들 또 원조로 복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도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국립의료원, 우리 이제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었고, 또 지금은 중앙청사로 쓰는 이 문화체육부, 체육관광부 요것마저도, 그리고 한 서울의 초등학교 그 현판인데요. 초등학교 앞에도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제 오래된 공공기관 시설들이 원조로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에서 원조로 우리가 받아서 세운 시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조를 받아서 우리는 배고픔을 해결했고 또 전후복구 사업을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그래도 조금씩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준 농산물을 우리는 계속 받아 먹기만 했을 때 우리의 농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조로 오는 물자들은 공짜로 시장에 깔리잖아요. 근데 그 시장에 깔렸는 것들이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이제 생산을 해서 물건을 내놨을 때 그 원조 물자하고 경쟁을 했을 때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의 기반이 파괴되고 오히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농업국이고 농업 중심 국가이고 또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산을 해서 시장에 농산물을 내놔도 원조 물자보다 지는 거예요. 경쟁에서 지니까 더 이상 생산을 해도 자꾸 가난해지니 자꾸 생산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가 됩니다. 자, 앞에 얘기는 그 정도로 해두고요. 당시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제 수치로 보시면 우리는 인도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 60년대 초에 유엔에 등록된 120개국 중에서 한국이 인도 다음으로 잘 사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다라는 거고요. 당시의 구호가 우리가 필리핀만큼 잘 살자였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얘기해주는 구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가난을 이기게 해준 우리의 또 피나는 노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다 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그렇게 가난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산업을 일으키고 뭔가 투자적인 그냥 배고픔만 해결하고 혹은 소비적인 어떤 원조를 가지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것에서 멈출 수도 있었던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우리가 투자하고 생산하고 산업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우리 국민이었는데 그 국민 중에서도 이런 파독 광부와 간호사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독일에 가서 광부 일을 하고 간호사 일을 하시면서 그분들의 임금으로 우리는 산업을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임금을 가지고 우리가 차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적인 투자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에 참전하신 분들, 이분들도 외화벌이를 하셨죠. 베트남과 함께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서로에게 아픔을 준 일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당시에 이제 가난을 극복하는 어떠한 또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우리는 베트남에 참전한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한국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줬던 일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일입니다. 지금 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도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산을 하게 되고 그것을 소비할 소비지한테 가는 유통의 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길이 없었죠. 근데 그 일을 사실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또 만들어냈고 그것이 바로 경부고속도로고 이 경부고속도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희생한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을 이제 일으키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난을 이기는 데 있어서 또 한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분들이 바로 이 저숙련 도시 근로자분들입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 원조를 받아서 농촌에서 농산물을 만들어서 팔아도 계속 가난해지는 그런 농민들이 더 이상 농촌에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디로 가게 됐냐 하면 도시의 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도시의 공장은 그분들을 위한 처우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왜? 적게 돈을 줘도 일을 하고 또 제대로 처우해주지 않아도 뭐 입고 마시고 이제 살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안 좋게 해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분들이 일하러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공장을 채웠고 그 공장 속에서 가발이나 뭐 신발이나 섬유, 옷을 이런 걸 만들면서 우리는 수출을 했는데 그분들의 아주 열악한 처우가 그것에 어떻게 보면 자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의 저숙련 도시근로자들의 노력과 희생이 또 우리 한국의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중화학공업, 우리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또 집요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산업 발전을 이제 이끌기 위해서 또 그 산업 현장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기술자들도 한국의 역사 속에는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좀 길게 했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제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국제시장에서 주인공 덕수가 광부로 일하러 가고요. 그 덕수의 부인이 간호사로 또 일을 하러 가기도 하는데요. 그분들이 한국의 이 역사 속에서 아주 가난했던 절대 빈곤의 한국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만들어냈던 그 어떤 고비를, 장애를 극복한 그 당시에 아주 일상의 아주 평범한 가장이 그분의 희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이 국제시장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국제시장을 얘기하면서 앞서 제가 과거 얘기를 한 것을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지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과거의 한국은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했고 그 가난을 많은 세계가 지구촌의 선진국들이 또 우리에게 도움을 실제로 아주 오랜 기간 줬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가난을 걱정하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던 절대 빈곤에 놓였던 나라였던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파독 광부 간호사, 저숙련 도시근로자들, 그리고 베트남에 참전했던 분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그런 나라의 기반을 만들어낸 여러 기술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현재에 이르게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의 가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시대를 달리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시대가 다른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델이 되는 어떤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우리처럼 가난했던 한국이 저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하나의 모델로서 지금 가난한 나라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의 과거의 그 가난을 극복했던 그 과정이 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고 그 경험을 공유했을 때 우리가 국제개발 협력에 어떤 중요한 역할과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생각일 뿐만 아니라 먼저 국제사회가 우리를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자, 한국의 과거가 현재의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정말로 배고팠죠. 지금 이 배고픔을 겪는 나라하고 맞닿아 있다는 것을 사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배움에 있어서도 이랬습니다. 앞서 봤던 사진과 우리 지금 현재
학교가 없이 배움을 갈구하는 이런 가난을 겪는 배움을 얻고 싶은 배움이 어려운 이러한 나라하고 또 우리는 맞닿아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한국, 그리고 현재의 개도국, 그리고 지금의 한국은 개도국이 바라는 미래를 우리가 제시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벤치마킹의 한 사례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이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대안으로서 한국을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